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돼지에게만 발생하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아시아 지역에서 급속히 확산됨에 따라 정부가 관련 대책을 내놨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등을 포함해 해외에서 입국 시 국내로 축산물 반입을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4월 과학의 달을 맞아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알아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은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 빅데이터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복구하기 위해선 피해 특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람이 일일이 나무를 직접 측정해야 했지만 최근에는 ICT 기술을 이용해 안전하고 정확하게 산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취재 기자와 얘기 나눠봅니다. 입을 벌릴 때마다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반대로 입이 잘 벌어지지 않는 경우 턱관절 장애를 의심해야 합니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턱관절 장애의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5G가 세계 최초로 국내에서 상용화에 들어가면서 관련 산업도 함께 성장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죠.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YTN에 출연해 5G 관련 콘텐츠가 만들어지는 시점부터 진짜 승부가 펼쳐진다면서 다양한 서비스 개발로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임기 내 줄곧 5G 세계 최초 상용화를 목표로 내세운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5G 인프라 위에 다양한 서비스들, 이를테면 헬스케어, 건강 관련한 거라든지 또 여러 가지 스마트 팩토리, 공장에 들어가는 거, 또 엔터테인먼트 쪽, 방송을 포함을 해서 여러 가지의 다양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짜 승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기보단 5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를 빠르게 창출해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는 겁니다. 2026년 1161조 규모로 성장할 5G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민간과 함께 3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필요성도 설명했습니다. 통신비 부담을 키운다는 일부 5G 요금제와 관련해선 시장 경쟁에 맡기겠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통신비 부담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시장 경쟁에 따라서 지금 많이 싸지고 있고 앞으로 이제 서비스들이 많이 늘어나고 이 시장이 성숙기에 들어가면은 더 아마 치열한 경쟁에 들어갈 것이다. 또 연말까지 85개 전국 시 단위의 5G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국제 표준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혜리입니다. 기업과 공공기관, 대학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을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기부 소통 컨퍼런스가 서울 코엑스에서 열렸습니다. 교육기부 학교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행사에는 시도교육청과 기업, 대학생 등 교육기부 참가자 8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가자들은 교육기부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육기부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기서 교육기부 컨퍼런스에 참석한 안성진 한국과학창의재단 이사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아이들 입장에서의 진로나 그다음에 자기의 삶의 의미 이런 걸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서 교육기부는 우리나라의 미래 인재 양성에서의 큰 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교육기부의 주체들과 학교가 교류할 수 있도록 오늘과 같은 이런 컨퍼런스가 열리는 것이 좀 더 매칭을 시켜줄 수 있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정책들이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한 축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과 베트남, 몽골 등 아시아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급속히 번짐에 따라 정부가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 방역 강화 등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계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9개 부처와 합동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국내 유입 예방에 대한 정보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돼지에게서만 발생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감염 시 치사율이 매우 높고 구제역과 달리 예방 백신이 없어 발생할 경우 막대한 국가적인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며 국민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장관은 중국, 베트남, 몽골 등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을 여행할 경우 축산 농가와 발생 지역 방문을 자제해달라며 발생국 등 해외에서 국내에 입국할 때 축산물을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모국을 다녀올 때 축산물을 휴대하거나 국제 우편으로 국내에 반입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인도에서만 번식하는 것으로 알려진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 노랑부리 백로와 저어새가 백령도에서 처음으로 번식에 성공했습니다. 환경부와 한강유역환경청 생태계 변화관찰 조사단은 지난해 5월부터 실시한 백령도 생태계 변화관찰을 통해 노랑부리 백로 19쌍이 번식에 성공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랑부리 백로 번식지 주변에서 3쌍의 저어새가 둥지를 지어 새끼 3마리씩을 기르고 있는 모습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노랑부리 백로와 저어새의 번식이 국내 유인도에서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또 국내 생육지가 확인되지 않았던 북방계 식물인 가는 숙부쟁이 20여 개체가 백령도에서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과학의 달을 맞아 우리의 미래 먹거리를 알아보는 기획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순서는 빅데이터입니다. 방대한 정보를 뜻하는 빅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원유로 불리는데요. 5G 상용화를 맞아 빅데이터 관련 산업도 본격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소라 기자입니다. 질병을 일으키는 단백질만을 골라 잠재울 수 있는 신약 후보들입니다. 화합물 2천만 건과 단백질 7만 건 등 빅데이터를 조합해 인공지능이 찾아낸 겁니다. 수천 가지 화합물을 일일이 분석할 때 드는 시간과 비용을 100분의 1 이하로 줄였습니다. 여기에 환자 개개인의 정보를 접목하면 신약 후보를 더욱 좁힐 수 있지만 이는 쉽지 않습니다. 현재의 저희들이 정보보호법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들의 데이터나 이런 부분에 접근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물론 개인정보는 보호돼야 되겠지만 방법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공금융기관 시스템에 잠자고 있는 개인정보는 3,500만 명 분에 달합니다. 이를 인공지능에 도입하면 개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대출 심사나 보험 가입이 이루어질 수 있고 맞춤형 컨설팅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정보보호법에 발목이 잡혔습니다. 전문기관을 세워 민감한 개인정보를 가명정보로 가공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이를 가능하게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이른바 빅데이터 3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데이터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금년에 100군데의 데이터 센터를 우리가 만들겠다 약속을 했고 지금 공모가 끝나서 하나하나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말씀드리고요. 데이터 거래소도 역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다. 단순히 방대한 정보가 아닌 통합된 정보에서 더욱 시너지를 발휘하는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가 풀리고 거래 또한 자유로워질 때 부가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화제의 뉴스를 골라 과학 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하는 과학 본색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소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하셨나요? 네, 요즘 건조한 날씨 때문에 전국 곳곳에 화재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도심에서 발생하는 불도 위험하지만요. 산이나 숲에서 발생하는 불은 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할 수 있어서 특히나 더 위험하기도 합니다. 네. 최근 강원도 고성에서 난 산불 같은 경우 산림 250헥타르를 태우기도 했죠. 이런 곳의 훼손 정도를 파악하고 또 피해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조사해야만 산림을 빨리 복구할 수 있을 텐데요. ICT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조사를 매우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스마트 산림조사 기술을
개발돼서 소개하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정말 이 화재가 난 산림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또 피해를 복구하는데 ICT 기술이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네. 저는 ICT 하면은 뭐 금융이나 통신 같은 게 떠오르거든요. 근데 이렇게 산림 분야에도 접목이 되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또 우리나라 국토의 거의 63%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예. 기술은 더 중요하기도 한데요. 스마트 산림 기술, 정확히 어떤 기술인지 먼저 화면으로 보시겠습니다. 예. 이 라이다 기술이라는 것을 산림자원조사에 활용한 건데요. 라이다 기술은 레이저로 거리와 형태를 감지하는 기술입니다. 라이더로 숲을 스캔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3차원 영상으로 정확하게 구현한 게 이 화면인데요. 사람이 배낭 형태의 스캔 장치를 메고서 숲에 들어가서 스캔을 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고요. 1헥타르,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0m, 각각 100m에 달하는 이 넓은 구역을 20분이면 전부 스캔할 수 있습니다. 네. 이 기술로 각 나무의 높이와 지름은 물론 나무의 부피나 나무 사이 거리까지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산불이 난 곳은 연기나 재 때문에 사람이 들어가서 오래 머무르기 어렵잖아요. 네. 이런 라이더 기술을 활용하면은 사람이 일일이 머무르지 않고도 산림을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재해뿐 아니라 학술적인 부분에서도 매우 유용한 기술인데요. 나무의 외형을 실물 그대로 구현해 놓을 수 있어서 이 수백 년 된 소나무 등 이 보존 가치가 매우 뛰어난 천연기념물 등의 정보를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도 있습니다. 네, 앞서 화면을 잠깐 봤지만 이렇게 라이더 기술을 활용해서 입체 영상으로 정말 3차원으로 숲을 들여다보니까 연구뿐만이 아니라 숲을 보존하는 데 정말 톡톡히 역할을 하겠다 싶은데요. 근데 기존에는 그럼 이런 기술 없이 사람들이 일일이 그런 숲의 내부 모습을 파악해왔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의 산림자원을 조사하는 방법을 보면요. 예. 사람이 일일이 나무 하나하나의 높이와 둘레, 그리고 폭 같은 것을 직접 측정을 했습니다. 조사에 많은 인력과 시간이 필요하기도 하고요. 또 심지어 조사 항목에 따라서 벌목, 즉 나무를 베어야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깊은 산속이나 험준한 산악지대를 이런 방식으로 조사하면은 이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잖아요. 네. 하지만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적은 인력과 짧은 시간만으로도 조사의 정확도와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라이다를 이용해서 산림자원 조사를 하는 것은 신뢰도가 95% 이상으로 정확하다고 하고요. 기존에는 1헥타르, 그러니까 1헥타르 내에 산림 모든 나무를 분석하는데 서너 명의 사람이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했는데요. 예.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기술을 이용하면은 20분이면은 전부 스캔할 수 있으니까 좀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앞서 사람이 배낭을 직접 메고 나가서 숲을 점차 다 스캔을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나중에 이렇게 스캔이 다 끝나고 상용화가 되면은 더 이상 사람이 나가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물론 그게 최종 목표로 알고 있는데요. 네. 물론 아직 이 기술이 파악하기 어려운 조사 항목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예. 아무래도 형태를 스캔하는 방식이라서 내부 정보를 알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나무의 정확한 종류라든가 병에 걸렸는지 여부를 알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예. 하지만 이 형태가 좀 특이하게 나온다. 그러면은 가가지고 정밀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아직은 작은 식물들도 이런 방법으로 스캔하기가 힘들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의 정밀도를 조금 더 높인다면 이런 것들까지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앞으로는 이 카메라 스캔이나 뭐 항공 드론을 이용해서도 내부 정보를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뭐 24시간 걸리던 일을 20분 안에 끝낼 수 있다고 하니까 기술 보완만 이루어진다면 정말 유망한 기술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또 어떤 분야와 접목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런 산림을 연구하는 데뿐만 아니라 농작물을 연구하는 데도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전문가에게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사과나 복숭아 이런 과일나무 과수를 이렇게 스캔을 통해서 그 과일의 어떤 양 정보를 얼마나 많이 맺혔는지 또 크기별로 얼마나 달렸는지를 좀 예측하는 데 좀 적용을 하고 싶고요. 네, 통합된 방대한 데이터를 빅데이터라고 부르잖아요. 네. 이런 정보들을 모으면은 국가 산림 통계를 이렇게 만드는 것과 산림 경영 계획을 세우는 것 등 이런 산림 현장에서 뭐 정책을 세우는 데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네, 이번 일이 좀 만약에 고성 산불이 일어났을 때 이런 기술이 미리 쓰일 수 있었으면 좀 어땠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차후 보완이 돼서 상용화가 이루어지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소식으로 넘어가 보죠.
네, 앞서서는 나무의 ICT 기술을 접목한 케이스를 우리가 봤는데요. 이번에는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경우를 보겠습니다. 요즘 전국 각지에서 봄꽃 축제 준비가 한창이죠. 특히 벚나무는 이 흐드러지는 연분홍빛 꽃 때문에 봄꽃 축제를 대표하는 꽃 중에 하나인데요. 대표적인 봄꽃 축제, 그러니까 벚꽃 축제, 여의도 벚꽃 축제는 이번 주부터 열리기도 했죠. 벚꽃에 대한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벚꽃 정말 저희 아파트 단지에도 많이 폈던데 이번 주말에 벚꽃 구경 가려고 했더니 글쎄 9일 오후부터 비 소식이 있더라고요. 벚꽃 다 떨어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9일 비가 이 오후에 남쪽에서 시작돼서 전국으로 확대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 때문이 아니라 이 꽃 자체를 피우지 못하는 벚꽃이 있다면 어떨까요? 꽃이 피어야 할 곳에 이 말라 비틀어진 가지들이 뭉쳐서 나온다면요. 오늘은 봄꽃의 최대적인 빗자루병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빗자루병이요? 그러니까 이 병에 걸리면 꽃을 아예 못 피운다 이런 얘기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어떤 병인가요? 네, 꽃이 피는 시기에 나무 일부분에서 꽃이 아닌 장가지가 돋아나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때문에 나무 전체를 보면은 이 잎만 도드라지게 자라는 것처럼 보입니다. 장가지가 나오는 모습이 마치 마녀의 빗자루 같다고 해서 빗자루병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벚나무는 물론 대나무류를 포함해서 여러 나무를 위협하는 병입니다. 이 나무가 곰팡이 병원균에 감염이 돼서 나타난다고 알려졌고요. 산림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빗자루 장상이 나온 부분을 제거하고서 그것을 또 불태워서 방제를 하고 있는데요. 병이 생긴 부분을 너무 많이 제거하면은 나무가 다치기도 하고요. 너무 적게 제거하면은 병이 재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빗자루병을 물리치는 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이 산림청 홈페이지나 인터넷상에서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빗자루병 때문에 꽃 구경 못하는 건 둘째치고 일단 이 나무 자체에 악영향을 줄까 봐 걱정인데요. 이 병이 일단 불로 태워도 계속 나타날 수 있다고 하셨죠?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요? 네, 안타깝게도 이 빗자루병을 치료하는 방법은 아직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개발되지 않았는데요. 이 균만을 죽이는 약물이 개발되지가 않은 겁니다. 이 나무에서 빗자루 증상이 나타나면요, 균이 번지지 않도록 이 증상이 나타난 부분을 제거해야 합니다. 산림청이 최근에 이 빗자루병에 걸린 나무의 효과적인 처치를 찾았다고 하는데요. 이 나무 안에서 빗자루병을 일으키는 균이 어디에 존재하는지를 유전자 검출법으로 연구한 겁니다. 그 결과 병영구는 그 빗자루 증상으로부터 이 증상이 나타난 곳으로부터 10cm까지 검출이 됐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빗자루병에 걸린 나무는요, 정확히는 빗자루 증상으로부터 나무의 줄기 방향으로 10cm 이상을 제거해야지 재감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함부로 이 감염 부위를 제거하게 되면요, 너무 많이 제거하는 경우 나무가 다칠 수도 있고요. 또 심지어는 다른 부위에 번져서 병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랑 똑같이 이 제거하는 기구, 이 기구의 소독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산림과학연구원은 빗자루병을 완전히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주사 약물을 개발하기 위해서 연구를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이 꽃을 피우질 아예 못하게 하는 빗자루병, 현재 아예 근본적인 치료제가 없다고 하니까요. 혹시 치료제 관련한 소식이 또 나온다면요, 그때 과학분석에서 전해주시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카이스트가 유엔이 정한 지속성장 가능 목표를 기준으로 평가한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에서 상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아시아 최고의 혁신대학이라는 수식어를 넘어 세계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대학이 되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5가지 혁신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이정우 기자입니다. 산업혁신과 인프라 부문에서 세계대학 중 4위, 영국의 대학 평가기관 THE의 2019년 세계대학 영향력 순위에서 카이스트가 당당히 순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특허와 논문, 산업체 연구의 분야는 10점 만점에 9.9점으로 최고 점수를 얻었습니다. 유엔이 채택한 17개 지속성장 가능 목표를 기준으로 세계 550여 개 대학이 평가에 참여했습니다. 앞서 카이스트는 뉴스데이터 기업 로이터가 선정한 아시아 최고 혁신대학 부문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그 위상에 걸맞게 카이스트는 대학 평가기관 THE와 함께 세계 유명 대학 관계자들을 불러 4차 산업혁명 시대 대학의 역할을 고민했습니다. 세계 석학들은 급변하는 시대에 맞게 대학의 역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To allow our students to become more creative,
more entrepreneurial and more critically thinking. So what universities need to do is really to embrace a more open-minded approach. 이 자리에서 카이스트는 글로벌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선도 대학으로 도약하기 위해 5가지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교육과 연구, 기술 사업화, 국제화, 그리고 미래 전략입니다. 대학은 앞으로 기업가 정신 교육, 글로벌 가치 창출 교육, 융복합 교육, 인공지능 교육을 통해서 세계의 변화에 기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명의 변혁 속에 대학의 새로운 역할을 논의한 자리에 세계 70여 개 대학 300명이 넘는 관계자가 참여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한국의 카이스트가 글로벌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행보에 나섰습니다. YTN 이정우입니다.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는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2회 미세먼지 국민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포럼은 온라인을 통해 접수된 미세먼지에 관한 일반인들의 질문을 전문가 그룹이 자세하게 설명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특히 유튜브를 통한 중계방송을 병행해 시민들의 다양한 궁금증을 실시간으로 해소해주는 자유로운 소통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과총은 이번 국민포럼의 내용을 소책자로 제작해 배포할 계획입니다. 우리나라와 중국 연구자들이 초미세먼지의 인체 유해성을 규명하는 연구에 나섭니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한중협력 초미세먼지 생체변화 지표와 운동 전향성 추적 연구 등 6개 과제를 올해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지원 사업 신규 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지린성, 텐진 연구진이 참여하는 초미세먼지 연구는 인체 노출에 따른 임상 병리적 자료 연구와 유해성을 체계적으로 규명할 계획입니다. 초미세먼지가 심방이 불규칙하고 빠르게 뛰는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국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분당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서울에 거주하는 30살 이상 12만 4천여 명을 대상으로 평균 7.9년 동안 대기오염이 심방세동 발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이렇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심방세동 발생 위험을 보면 초미세먼지 농도가 10마이크로그램 증가하면 3일 후 심방세동으로 인한 응급실 방문율이 4.5%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연구팀은 대기오염이 장기적으로 동맥경화성 질환을 유발하고 단기적으로는 자율신경계 균형을 파괴해 결국 심방세동 증상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G화학과 삼성 SDI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자동차가 중국에서 보조금 지급의 전 단계인 형식 승인을 통과했습니다. 그동안 막혀있던 중국 시장이 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희천 기자입니다. 중국 공업정보화부가 홈페이지에 형식 승인을 통과한 자동차 목록을 올렸습니다. 명단에는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둥펑 르노 자동차의 전기차 모델 4종이 포함됐습니다. 또 충칭 진캉이 삼성 SDI 배터리로 만든 전기차 1종도 등재됐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상인 친환경차 추천 목록에 포함되기 위해선 형식 승인을 통과해야 합니다. 일단 이번 조치로 두 회사의 배터리가 탑재된 전기차가 중국 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 셈입니다. 최종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옵니다. 만약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면 국내 배터리 제조업체의 중국 진출에 청신호가 켜질 전망입니다. 중국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을 내년에 완전히 폐지할 계획이어서 형식 승인만 이루어져도 한국 배터리가 중국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입니다. 형식 승인이 안 되면 판매 자체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지난 2016년 중국 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업체 대상 인증에 모두 실패해 중국 시장 진출이 실질적으로 중단된 상태입니다. YTN 박희천입니다. 녹차하면 떠오르는 고장이 있으시겠지만 야생 녹차라고 하면 사정이 좀 다른데요. 기른차보다 고급으로 꼽히는 야생 녹차의 고장 경남 하동에서 해차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오태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따스한 봄볕 아래 싱그러운 연두빛 차밭이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한 발짝 가까이 가보니 작은 찻잎이
빼꼼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자연 그대로 자라난 야생 녹차입니다. 행여 어린 잎이 다칠세라 농부는 조심스레 찻잎을 떼어냅니다. 올해는 수확이 빨라 귀한 차도 얻었습니다. 절기산 고구에 딴 찻잎으로 만든 우전은 최고급 녹차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고구보다 앞선 절기인 청명에 딴 명전은 더 최고급 녹차로 손꼽힙니다. 명전이 최고급이란 명성을 얻게 된 건 까다로운 속성 때문입니다. 겨울이 춥지 않고 꽃샘 추위도 없어야 합니다. 이런 날씨가 흔치 않으니 생산량이 적고 그래서 귀한 대접을 받는 겁니다. 제가 차 농사를 진 지 한 거의 20년이 돼 가는데요. 지금 명전이라는 거는 지금까지 한 2번 정도 만들어 보는 것 같습니다. 온갖 기후 조건이 맞아야만 이 명전이라는 제품이 나오는 건데, 하동 야생차는 명전을 시작으로 고구의 우전과 입하전의 세작, 그리고 중작과 대작 등 6월까지 수확됩니다. 천여 농가에서 해마다 1,100여 톤이 나오는데 국내 녹차의 5분의 1가량을 차지합니다. 특히 지난 2017년부터는 세계 10개 나라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각국의 기후를 잘 맞춰서 금년에는 150톤 이상 수출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전통 재배 방식을 인정받아 세계 중요 농업유산에 이름을 올린 하동 차농업. 냉해 피해 없이 차 수확이 일찍 시작되면서 농가 수익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 턱에서 소리가 나거나 입이 잘 안 벌어지는 분들이 있으시죠? 이런 증상이 있으면 턱관절 장애일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요.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턱관절 장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정진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턱관절 장애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요. 일단 우리 몸의 이 턱 부분 중에 턱 관절이 정확히 어떤 부위인지 궁금해요. 네, 그 턱관절은 양쪽 귀 앞부위에서 여기 아래턱뼈랑 머리뼈가 만나 이룬 관절입니다. 예. 이 부위가 되겠는데요. 입을 살짝 벌린 상태에서 귀를 누르면 만질 수 있습니다. 네. 턱관절의 역할은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아래턱을 좌우로 또는 앞으로 움직이게 하면서 음식물을 씹을 때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음식물을 씹을 때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부위에 있는 턱관절이다라는 말씀인데, 근데 턱관절에 문제가 생길 경우에 입을 벌렸을 때마다 뭐 딱딱딱 소리가 난다거나 이 턱관절 중에서 좀 어떤 부위에 바스락바스락하는 모래 갈리는 소리가 난다고 들었습니다. 뭐 증상이 이렇게 턱관절이 어디에 문제가 있냐에 따라 차이가 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한데요. 네, 턱관절 장애는 턱관절을 구성하고 있는 뼈, 근육 또는 디스크에 문제가 발생한 것인데요. 예. 턱관절 장애 종류로는 관절 원판 장애, 관절염, 근육 장애 등이 있습니다. 관절 원판 장애란 턱관절 속에 들어있는 관절 디스크가 제 위치를 벗어난 상태를 말하고요. 네. 관절염은 턱관절뼈의 손상과 변형이 나타난 경우를 말합니다. 근육 장애는 턱관절과 연관된 저작 근육들의 이상이 생기는 경우이며 두통이나 이명, 또 목, 어깨, 통증 같이 이런 증상들이 동반되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그런데 턱관절 장애면은 사실 턱이 아파야 할 것 같은데 엉뚱하게 치아에 통증이 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경우인가요? 예, 턱관절 장애에서 근육 질환인 근막 통증으로 인해서 두통이나 치아가 통증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두경부 부위에는 많은 신경들이 인접해 있어서 근육통과 같은 지속적인 통증이 있으면 연관통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저작 근육 위쪽이나 아래쪽 근막 통증이 생긴 경우에는 연관통은 위어금니나 아래어금니에 나타납니다. 또 턱 밑 그 삼각지대에 있는 아기복근이라는 근육이 있는데요. 네. 그 부위에 근막 통증이 생기면은 아래 앞니가 아플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턱관절 장애로 병원에 찾는 환자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인 수치를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그 턱관절 장애로 치과를 찾는 환자가 최근 5년간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국민건강보험에 따르면은 턱관절 장애로 진료받는 환자는 2012년
29만 3천 명에서 2017년 38만 7천 명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6.4% 정도 증가했습니다. 턱관절 장애는 다른 근골격계 질환과 다르게 아주 특이한 유병률을 보이는데요. 전체 연령층 가운데 20, 30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며 나이가 들수록 유병률은 감소하고 또 남성보다 여성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이러한 턱관절 장애가 여성에서 더 많이 발병되는 이유는 턱관절 내 염증 유발 물질의 차이로 추측하고 있고요. 또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그 연령층에서 저작근의 근력이 가장 높아서 관절의 하중을 많이 받을수록 뼈대사도 활발해지고 또 관절의 지속적 하중을 받을 때 뼈의 흡수도 활발히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정리하자면 20, 30대 젊은 층에서 그중에서도 여성에게 많이 나타난다는 얘기인데요. 왜 이렇게 턱관절 장애가 나타나는지 그 원인을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네, 그 턱관절 장애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며 또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서서히 진행되는 만성적인 양상을 보입니다. 턱관절 장애는 이악물기 또는 수면 이갈이 같은 나쁜 습관이나 잘못된 자세 또 장시간의 업무로 인한 근육의 긴장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서 발생되는데요. 또한 안면부 외상이나 한쪽 치아가 안 좋아서 반대쪽으로만 음식물을 씹는 경우 아래턱 전체가 일시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디스크나 관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턱관절 장애 여러 증상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입을 벌릴 때 소리가 나거나 씹을 때 아픈 그런 증상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런 증상이 없어도 턱관절 장애일 수 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경우죠? 네, 그 턱관절 장애 초기에 턱관절에서 나는 소리가 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즉 그 턱관절의 디스크가 빠지는 증상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증상은 전체 인구에서 30% 내외에서 발견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실제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전체 인구의 5 내지 7% 정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이처럼 턱관절 장애의 초기 증상을 가진 분들에서 일부만 진행되고 나머지 분들은 통증이나 기능 이상 없이 소리만 나는 증상에서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빠져나온 턱관절 디스크의 뒷부분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적응되면서 디스크와 같은 조직으로 바뀌어 디스크의 역할을 대신하는 경우입니다. 네, 이 경우에는 소리는 나지만은 통증이 없고 주의사항만 잘 지키신다면은 치료가 필요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 자, 그러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환자분들도 꼭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인가요? 네, 턱관절 장애가 진행되면은 입을 벌리거나 다물 때 관절부에서 먼저 통증이 나타나고요. 또 턱이 걸리는 듯한 느낌이 나타납니다. 또 이보다 조금 더 진행이 되면은 입에 손가락 2개 정도도 잘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입 벌리기가 힘든데요. 턱관절에 뼈에 관절염이 있는 경우에는요, 턱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 나면서 방선 사진상에서 턱관절 뼈가 마모된 양상이 관찰되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부정교합이나 안면 비대칭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두통이나 근육성 지통, 이명 등이 턱관절 질환과 동반돼서 나타나는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난다면은 치과에 내원하셔서 정밀 검사를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턱관절 장애를 꼭 치료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혹시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짧게 한 말씀 부탁드려요. 네, 턱관절 장애를 방치하면은 제일 많이 생기는 게 퇴행성 골관절염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뼈의 구조 변화를 초래하게 돼서 부정교합이나 안면 비대칭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관절통이나 근막 통증이 치료되지 않고 지속되면은 나중에 진통제로도 해결되지 않는 만성 통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런 턱의 이상 증상을 방치하면 안 될 텐데 그럼 일상 속에서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네, 그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를 하거나 말하는 등 정상적인 턱의 사용 이외에 불필요하게 턱을 비틀거나 힘을 가하는 어떠한 것도 피하는 것이 좋고요. 바른 자세에서 얼굴에 힘을 빼보면은 입술이 다물어진 상태에서 입안에서 위아래 이가 서로 미세하게 떨어져 있는 상태로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정상적인 근육과 관절 상태에서의 턱은 이가 맞물리지 않는 상태로 이완되어 있는 것이 정상입니다. 만약 습관이랑 스트레스, 긴장 등의 다양한 이유로 무의식 중에서 위아래 이가 맞물려 있다면은 반복해서 얼굴에 힘을 빼주시고 턱관절의 근육이 편안하게 있을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그러한 습관이나 스트레스, 긴장 등을 줄이고
하시고 노력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또한 턱을 옆으로 틀면서 또 쉽게 하는 질기고 딱딱한 음식은 자제하시는 것이 좋고요. 또 이외에 턱을 자주 괴거나 또 엎드려 자는 거, 또 한쪽으로 씹거나 누워 자는 것은 턱관절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이래서 그걸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 무엇보다 턱관절 장애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제대로 된 생활 습관이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예, 자 지금까지 서울대학교 치과병원 구강내과 정진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철을 맞아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SFTS 감염 위험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FTS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수십 명에 달하지만 백신이 없어 예방이 최선인 상황인데요. SFTS는 진드기에 물려 전파되는 질병인 만큼 야외 활동 시 긴 옷을 착용하고 풀밭 위에 그대로 눕지 말아야 합니다. 또 외출 후 바로 샤워를 하고 옷을 세탁하는 건 물론이고요. 반려동물 역시 산책 후 즉시 목욕을 시켜야 합니다. 봄철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라면서 사이언스 투데이 저희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